제가 남편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피고인 강순자, 남편 이정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 목을 그었대.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무섭다, 무서워.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살았다니. 나는 그 소리들을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지요. 목에 붕대를 감은 남자와 손에 피 묻은 칼을 든 여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 단순한 그림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피해자석에는 남편 이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연민을 사르는 듯 애처로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나는 압니다. 저건 연기입니다. 저 인간이 평생을 써먹어온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 연기 말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38, 내 남편의 내연녀. 그 여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차려입었더군요. 오늘 재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게 저 여자 것이 되니까요. 내 땅, 내 건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피고인 대답하십시오. 판사가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바닥에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오늘은 무너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무너지면 35년이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새벽잠 줄여가며 모은 재산이 손가락 마디 굵어지도록 일해서 쌓은 모든 것이 저 인간들 손에 넘어갑니다. 판사님,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코웃음을 쳤고 남편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뻔뻔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했고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이정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표정, 나는 저 표정을 압니다. 당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짓는 표정. 35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봐왔던 표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살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건강한 몸뚱이와 악착 같은 생존 본능뿐이었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동생 셋을 키우기 어려웠거든요. 맏딸인 내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밤 10시까지 목이 터져라 호객을 했습니다. 양말 10켤레에 10,000원, 수건 5장에 5,000원. 목이 쉬도록 외쳐도 하루벌이가 몇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굶어 죽으니까요. 멈추면 시골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동생들도 굶으니까요. 그때 이정호를 만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시원하게 생겼고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수건 얼마예요? 5장에 5,000원이요. 10장 주세요. 10,000원을 내밀며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수건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근데 아가씨, 매일 여기서 장사해요? 네, 그렇긴 한데요. 저도 이 근처에서 일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정말로 자주 왔습니다. 양말을 사고 수건을 사고 가끔은 옆 좌판에서 파는 귤을 사서 내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게 됐고 2달이 지나자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정호는 말을 잘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역 쪽이라고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졸업은 못하고 중퇴한 것이었고 사업이라는 건 친구 가게에서 얹혀 사는 것이었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순자 씨, 나랑 결혼해줘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교제 6개월 만에 이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싸구려 은반지였지만 그때 내 눈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습니다. 나 가진 거 없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도 아직 성공 못했지만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녹아내렸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마약과 같았으니까요.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나에게 누군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고 동생들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이정호 쪽 하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인간은 부모님과 연을 끊은 상태였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고 알았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정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무역업을 한다던 건 거짓말이었고 친구 가게에서 하던 일도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 다음엔 의류 도매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6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이번엔 동업자가 돈을 떼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돼.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 난다니까.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이번만 조금만 대박. 그 세 단어의 조합이 내 통장을 바닥내고 내 허리를 더 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300만 원이 사라지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혼녀는 낙인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는 아직 이정호를 사랑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시장 좌판을 접고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겨우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전세금 500만 원은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에서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돈을 내주셨습니다. 순자야, 남편이 그 모양이면 내가 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니. 꼭 갚을게요. 분식집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첫 손님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직접 전단지를 돌렸고 새벽까지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분식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잔의 떡볶이가 맛있다더라. 김밥도 꽉꽉 차고 싸다더라.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년 뒤 나는 분식집을 접고 김밥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비천만 원은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냈습니다. 체인점은 분식집보다 더 잘 됐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5년 뒤 김밥집을 2개 더 열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나는 관리만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여전히 이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중국집을 하겠다고 했다가 접고 노래방을 하겠다고 했다가 접고 PC방을 하겠다고 했다가 접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10년 뒤 나는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 허허벌판에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평당 30만 원, 100평을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허허벌판에 뭐가 되겠냐고, 농사도 못 짓는 땅을 왜 사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땅 근처에 도로가 뚫린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단골 손님에게 들은 정보였습니다. 5년 뒤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평당 30만 원짜리 땅이 평당 500만 원이 됐습니다. 100평이 5억이 된 겁니다. 나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짜리 8억에 샀습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런 외진데 누가 와? 상가가 되겠어? 5년 뒤 그 동네에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건물 시세는 3배가 됐습니다. 8억짜리 건물이 25억이 된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땅 2필지, 건물 3채를 모았습니다. 전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입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새벽잠 줄여가며 손가락 마디 굵어지도록 허리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노래방을 한다고 했을 때 8천만 원, PC방을 한다고 했을 때 1억.
전부 6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무능하다면 그건 내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순자야, 그 남편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거야? 이혼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남편이 저 모양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하지만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남들이 뭘 알아? 우리 부부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남편도 속으로는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돈만 축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번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시킬 테니까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건물 관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 인간은 내가 일할 때 항상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아직. 뭐 시켜 먹을까? 치킨이나 시켜. 그 대화를 하면서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라 오빠 보고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라, 오빠, 하트? 여보, 이게 뭐야? 내가 핸드폰을 집어들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거 그냥 회사 후배야. 별거 아니야. 회사? 저 인간이 무슨 회사를 다녀? 나는 핸드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비밀번호가 왜 있어? 아, 그냥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 많다며. 남편은 슬쩍 핸드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 만난다. 동창 모임 간다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옷차림도 좋아졌습니다. 낡은 추리닝만 입던 사람이 새 셔츠를 사고 머리에 젤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감추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결정적인 건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간 겁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613.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미라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못 와? 보고 싶은데. 미안, 오늘은 그 옆집 년이 집에 있어서. 에이, 맨날 그 여자 핑계야. 조금만 참아. 곧 정리할 거야. 진짜? 언제? 그 옆집 년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둘이서 떵떵거리며 살자. 그 옆집 년이 나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옆집 년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 인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재산을 지키든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나는 탐정이 됐습니다. 먼저 남편의 핸드폰을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들면 살금살금 일어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사진첩도 뒤졌습니다. 한미라라는 여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38, 이혼녀, 강남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1년 전부터 만났더군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1년이나.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역겨웠습니다. 오빠, 그 여자 언제 쫓아내?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근데 그 여자 재산 많다며? 반은 내 거 아니야? 걱정 마. 다 내 명의로 바꿀 거야. 그 옆집 년 도장만 있으면 돼. 내 도장? 내 재산을 빼돌리겠다고? 나는 분노를 참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6개월 전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건물 관리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해? 내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찾는 게 있어서. 내 서랍에서 뭘 찾아? 그게 안경 닦는 천. 어디 뒀더라 해서. 안경 닦는 천? 남편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랍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서랍에서 빼내려던 것을. 내 인감도장이 든 빨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과 땅의 등기권리증 사본, 내가 중요한 서류를 모아두는 봉투째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다음 날 나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들의 권리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6개월 전에 이 건물에 대해 명예 이전 상담을 받으셨네요? 등기소 직원의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남편분이 데리러 오셔서 상담받으셨습니다. 아직 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른 채. 등기소를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하나, 안방 옷장 안에 하나, 주방 찬장 뒤에 하나. 남편이 혼잣말을 하든 전화를 하든 다 녹음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더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앱 설치 내역까지. 검색 기록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 수면제 치사량, 자연사처럼 보이는 죽음, 독극물 구입 방법, 보험금 살인.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검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검색 기록이 저 인간의 살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친 짓을 하려는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나는 모아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핸드폰 캡처 사진들, 녹음 파일들,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미친 짓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짓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험합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상황을 이해해 준다는 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다는 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몇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첫째, GPS 추적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것.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둘째, 핸드폰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둘 것.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셋째, 절대 남편과 단둘이 외진 곳에 가지 말 것. 넷째, 중요한 서류와 증거는 집 밖에 보관할 것.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저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로부터 2달 뒤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였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릇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오늘 내가 해봤어.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서.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5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하다니. 저게 연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감동받을 만한 미소였습니다. 와, 고맙긴 한데. 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와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색 기록에서 봤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면제 치사량, 자연사처럼 보이는 죽음. 아, 그래. 아쉽네. 그럼 내일 먹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실망한 눈빛.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금씩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몰래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졸피뎀이라는 성분인데요. 복용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용량입니다. 이 정도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음 후 복용 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수면제로 재운 다음에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목을 조르려고? 아니면 가스를 틀어놓으려고? 계단에서 밀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나는 그 검사 결과지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음식에 수면제를 넣은 것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성립되지 않아요. 안 드셨다면서요? 그럼 제가 죽어야 수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허탈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 괜찮다고?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쪽에서 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우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인간이 언제 손을 뻗어 내 목을 조를지 모른다는 공포. 35년을 함께 잔 침대가 관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한 달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소주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털썩 주저앉더니 TV를 켰습니다. 나는 안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요즘은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자정쯤 남편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요즘 너무 못 자서 피곤이 쌓여 있었거든요.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고통,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살이, 그리고 남편의 두 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남편의 팔을 밀어보려 했지만 힘이 너무 셌습니다. 발버둥을 쳐봤지만 남편의 몸무게에 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버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박혀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35년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은 과일 칼이었습니다. 평소에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가져다 둔 거였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감겼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굴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목이 부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을 만져보니 남편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칼날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친년, 너 나 죽이려고. 남편이 목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요? 제 아내가 저를 칼로 찔렀어요.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 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것입니다. 경찰이 왔을 때 현장은 남편에게 유리했습니다. 목에서 피를 흘리는 남편, 손에 피 묻은 칼을 든 아내. 누가 봐도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덮쳤어요. 저는 자다가 습격당한 거예요. 평소에도 의처증이 심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바람 피웠냐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차분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제 목을 조른 거예요. 저는 방어한 것뿐이에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목에도 손자국이 있었지만 남편 목에 칼자국이 더 눈에 띄었으니까요. 피가 더 많이 나니까요. 경찰이 다가와 내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순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좁은 하늘, 하루에 2번 나오는 식은 밥.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모아두신 증거들 전부 정리했습니다. 수면제 검사 결과, 핸드폰 검색 기록,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목조임 흔적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입니다. 사모님 목에 있는 손자국이 먼저 생긴 흔적이고 남편분 목의 칼자국은 그 이후에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사모님이 먼저 공격당한 겁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당방위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 핸드폰에서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복원했습니다. 삭제된 것까지 전부요. 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그 여자 언제 정리해? 이번 주 안에 할 거야. 수면제 더 구해놨어. 와, 진짜?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그 옆집 년 죽으면 보험금이랑 재산 다 내 거야. 그럼 우리 해외로 튀자. 두근두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옆집 년 얼굴 보기도 싫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계획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6개월 전에 사모님 명의로 고액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 10억.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험에 든 적 없는데요. 네.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저 인간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사업마다 돈을 대줬고 밥을 차려줬고 집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은 그 35년 동안 나를 죽이고 돈을 챙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사모님이 피해자라는 것을.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라.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먼저 피해자로 주장되는 이정호 씨의 핸드폰 복원 자료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옆집 년 죽으면 보험금이랑 재산 다 내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이정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한미라는 벌떡 일어서려다 옆 사람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현이 꾸민 거라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측 계속하세요.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위조나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에 감정서가 떠올랐습니다. 전문가의 서명과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의학 감정서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강순자의 목에 있는 멍은 손으로 조른 흔적입니다. 손가락 자국이 명확히 남아 있으며 그 형성 시간이 남편 이정호 씨 목에 난 칼자국보다 먼저입니다. 즉, 강순자 씨는 먼저 목을 졸린 후에 칼로 방어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검사 측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음식물 수면제 검출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강순자 씨가 보관해 두었던 음식에서 고용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음식은 사건 발생 2달 전에 남편 이정호 씨가 직접 만들어 권유한 것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음식이 정말로 피해자가 만든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순자 씨 댁 주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가 직접 요리하며 알약을 으깨 음식에 넣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서서 냄비를 저으며 무언가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 주머니에서 알약을 꺼내 숟가락으로 으깨는 모습, 그리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때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를 죽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남자. 저게 35년 동안 내 옆에서 잠을 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남편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영상 원본은 보안업체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습니다. 조작 여부는 이미 전문기관에서 검증 완료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정호 씨가 강순자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는 이정호 씨 본인입니다. 강순자 씨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허가합니다. 30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나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물병이 떨려서 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사모님 잘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무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치소에서 한 달 동안 눌러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사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 지금 변호사 못 됐을 겁니다. 20년 전,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가게에 어느 날 저녁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일주일째 점심마다 오는 손님이었거든요. 그날 그 남자는 김밥 2줄과 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나는 그 남자의 표정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면 되지. 아니, 그게.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 로스쿨 3학년인데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버스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로스쿨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이구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계산대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버스비랑 밥값. 네.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일주일째 우리 가게 와서 밥 먹었잖아.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젊을 때 밥 굶으며 일했어요. 그때 누군가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거든요. 그냥 내가 받았던 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 저 꼭 변호사 될게요. 그리고 꼭 찾아와서 은혜 갚을게요. 그 남자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김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그때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면접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됐고, 지금 사모님을 돕고 있잖아요. 나는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안에 들어가시죠. 마지막 판결이 남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강순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신 이정호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라 씨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다 전현이 꾸민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싫어. 나는 죄가 없어. 전현이 다 꾸민 거야.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산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저거였습니다.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모습.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35년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게 내 결혼의 마지막이구나. 한미라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아까까지 승리자의 미소를 짓던 여자가 울먹이며 끌려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다 하자고 한 거예요. 피고인 강순자. 재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 철회로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무죄. 그 두 글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법정을 나가셔도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바닥에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죄를 받았지만 제 인생의 3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참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빨리 도움을 구하세요. 저처럼 35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내 집,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 짧은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뉴스를 봤을 겁니다. 남편 목을 그은 아내. 그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의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었습니다.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텅 비어 있을지. 비빅.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구두도 남편의 재킷도 남편의 흔적도 없는 집. 한 달 전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남편의 물건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남편의 쿠션도 거실장에 있던 남편의 골프 트로피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도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저 소파도 저 TV도 저 장롱도 전부 내 손으로 일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끝났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말로 끝났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남편이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밥집. 내 이름을 딴 가게였습니다. 위치는 일부러 내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남대문 시장 근처로 잡았습니다. 40년 전 새벽 4시에 좌판을 깔던 그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 돌고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가게는 15평짜리 작은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5개, 주방 하나.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내가 40년 동안 해먹었던 집밥들. 인테리어도 소박하게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에 방석 깔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만 걸었습니다. 내가 처음 분식집을 열었을 때 찍은 사진, 김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건물 계약하던 날 찍은 사진. 내 인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이정호 씨 아내로 살았습니다. 강순자로 불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잔의 밥집. 빨간 글씨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사장님, 이 간판 진짜 잘 어울려요.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22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손녀뻘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는 게 자연스러워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5명 왔습니다. 둘째 날은 8명, 셋째 날은 12명.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잔의 밥집 된장찌개가 맛있다더라. 사장님이 직접 끓이시는데 엄마 손맛이 난다더라.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40년 전 분식집을 처음 열었을 때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손님이 많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좌판을 깔던 그때처럼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울까봐 무서웠어요.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까 겁이 났죠. 지금은 알아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 옆에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힘들다는 걸.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웃으며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드세요. 서비스예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빠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졌습니다. 한미라였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아니, 전 남편의 전 내연녀.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혼하면 같이 살자고. 저도 바보같이 믿었어요. 재산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한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한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면 누구든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 한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못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죄목이 많아서 형량도 길어졌습니다. 한미라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주도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서류도 정리됐습니다. 재산은 전부 내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20년 전에 밥 한 끼 사줘서요.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식당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살인미수 혐의로.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담배 한 대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폐 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35년.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35년 동안 뭘 위해 살았던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35년. 25에 만나 60에 헤어졌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 인간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을까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돈을 벌어다 바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수건 팔던 그때, 이정우가 다가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거 기억합니다. 결혼할 때 행복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의무감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남편이니까 봐줘야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나를 35년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하니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맑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 가야 합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돈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 결정을 내가 내리니까요.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60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4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40년을 어떻게 살지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35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증거를 모아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나는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35년을 잃어버린 겁니다. 35년 동안의 시간과 감정과 헌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참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빨리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막장 같은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